남편의 전 재산을 빌려간 채 끝내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친구. 그의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고향에 있는 집이라도 가져가세요라며 조용히 집 한 채를 내어주더라고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저희는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순간 그 속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남편 윤상민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에 몸담았던 30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한 날에도 그는 정시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늘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몇 번은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좀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곤 하더라고요. 내 하루가 흐트러지면 남도 그만큼 불편해지잖아.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나가 산책을 했고, 들어올 땐 꼭 마당 텃밭에서 방금 따온 채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무는 살짝 덜 여물었더라. 그래도 된장국엔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은 그렇게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이라는 게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았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를 더 반듯하게 또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 남편이기에 지금도 새벽이면 괜히 창밖을 한번 보게 돼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운동화를 꿰고 나설 것 같아서요.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 피곤하기도 했는지 항상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제는 조용히 우리끼리만 편하게 살자.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말이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말 같아 제발 그러자고 했고요. 환갑이 넘도록 저희 남편처럼 성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 남편은 그 사람을 정우라고 부르며 늘 따뜻하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청춘 시절 함께 자취를 하고 같은 동아리에서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이야기했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남편 윤상민과 친구인 이정우 씨는 각자 고향인 시골에서 제법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었대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수제 소리를 들으며 1등만 하던 학생들이었고요. 마을 어르신들이 저놈은 꼭 서울 가서 크게 될 거다 하며 기대를 거는 것도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라 제법 콧대가 높았나 봐요. 그러다 둘 다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서울살이가 시작됐답니다. 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끝이 없더랍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따로 없다는 생각에 기가 죽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자신감도 꺾이고 괜히 주눅이 들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날들도 많았다네요. 그런 시절에 상민 씨와 정우 씨는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던 거죠. 저놈끼리라도 뭉쳐야지. 웃으며 그렇게 다독여주던 정우 씨 덕분에 남편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어요.
자취방 한 켠에서 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며 시험 공부를 했고 월세가 밀려 방주인 눈치를 볼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말 그대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되었대요.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이 조금씩 바빠지고 졸업 후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정우 씨는 늘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도 첫 직장에 떨어져 낙심했던 날도 정우 씨는 말없이 찾아와 술 한 잔을 건넸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에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라는 위로를 담아서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삶이 정신없이 흘러갈 때도 그 둘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연말이면 빠지지 않고 만나 회포를 풀었고 아이 돌잔치나 집들이처럼 소소한 일상에도 서로를 초대했죠. 남편은 그런 정우 씨를 평생 가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정우는 끝까지 내 편일 거야. 그 말은 그냥 농담이 아니라 남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소한 다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 말을 아끼며 제 손을 잡아준 사람도 정우 씨였거든요. 남편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처럼 매일같이 병문안을 온 사람도 무겁게 침묵하던 병실에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만들어준 사람도 정우 씨였습니다. 그렇게 정우 씨는 남편에게 그저 친구 이상의 존재였어요. 남편 인생에서 든든한 뿌리이자 살아있는 추억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 남편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고요. 남편에게 정우 씨는 그저 단순하게 친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또 하나의 삶이었다는 걸요. 어떤 순간에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가 꼭 해내자 다짐했다는 그 시절의 기억은 남편에게 평생을 두고 회상할 만큼 값진 추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그 시절 얘기만 나오면 꼭 정우 씨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시절이 흐르고 각자 살이가 바빠졌어도 정우 씨는 남편에게 청춘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투영도 정우 씨를 바라보며 한 것 같고요. 정우는 말이야, 참 괜찮은 놈이었어. 눈빛이 젖어들면서도 어쩐지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엔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우 씨와의 인연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는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정우 씨가 몇 해 전 남편에게 찾아오고 시작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정우 씨는 낯빛이 많이 어두웠고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 친구의 연락에 설레어 나간 자리에서 그런 친구를 보고 남편도 많이 놀랐겠죠. 그런 남편에게 친구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했고요. 상민아, 내가 이번에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자금이 좀 급해졌어. 은행은 이미 다 알아봤는데 어디서도 안 빌려주네. 그런데 진짜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거든. 지금 잠깐 투자 단계라 어려운 거지. 너도 알지?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열성을 쏟고 있는지. 진짜 나 자신 있어.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이라 제대로 팔기만 하면 대박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밖에 없다, 상민아. 네가 도와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그 말에 남편은 처음엔 무척이나 망설였답니다. 은퇴한 몸으로 그런 큰 돈을 꺼낸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자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결국 말하더군요. 30년 지기 친구가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 정우는 평생 의리 하나는 지켰던 친구야.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친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라면 믿을 수 있겠지 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워낙 깐깐하고 빈틈이 없던 사람이라 아무리 친구여도 그 정도 판단은 했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게 된 겁니다. 사실 5억 원 전부가 저희 수중에 있던 돈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 가까운 돈을 정우 씨에게 빌려주었던 거죠. 절대 이자를 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를 믿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제때 이자를 내는지 별 탈이 없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고맙다는 메모와 함께 비싼 선물이 배달되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친구는 차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갚는다던 이자도 갚지 않아 저희가 갚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렵사리 정우 씨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상민아, 조금만 기다려줘. 나 믿지? 곧 정리돼. 진짜야. 이번에 큰 계약 하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야. 그것만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또다시 마음을 놓더군요. 하지만 그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입금은 없었고 정우 씨는 다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가끔 문자 한 통, 미안해, 진짜 곧 돼, 라는 말만 남기고 또 잠수였죠. 남편은 하루하루 초조해졌고 저는 점점 늘어나는 대출 이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퇴직 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지내보자며 아껴 모은 돈이었는데 병원 가는 것도 망설이게 되고 식비도 줄여야 할 만큼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아휴,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막히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저희에게 정우 씨는 희망 고문을 하듯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넣는다. 진짜야. 나도 미안해서 미치겠다. 하지만 약속은 늘 거짓말이었고 우리 삶은 그 거짓말들 속에서 점점 무너져 내렸죠. 조금만 버텨보자. 정우가 잘 해낼 거야. 약속도 했고. 그러나 점점 저희 생활에 부담이 되다 보니 저도 싫은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제때 안 되는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거야? 애들도 다 걱정하잖아. 내가 이 나이에 은행 연체 연락 받아야겠어?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제가 자꾸 채근을 하자 남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지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던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구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우 씨의 사업은 이미 망했고 모든 투자금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더는 정우 씨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보다 더 큰 건 그 친구를 끝까지 믿고자 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었겠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정우 씨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우 씨 집부터 찾아갔습니다. 그 집 역시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고 연락처도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시절 정우 씨와 함께했던 동기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근황을 들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모두 같았습니다. 연락 끊긴 지 오래야. 그 친구 요즘 뭐 하는지도 몰라. 사업한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그 뒤로는 못 봤어. 하나둘 연락할 곳이 끊기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정우가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저도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고의로 그렇게 만든 게 맞는지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정우 씨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어느 날은 우체국 앞에서 또 어느 날은 정우 씨가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어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정우 씨가 나타날까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엔 무거운 정적이 깔렸고 늘 웃음이 가득하던 우리 가족에게는 걱정과 불안만 남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아빠, 그 아저씨는 정말 안 갚는 거야? 그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더군요. 남편은 매일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조용한 사람이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는 식사도 하지 못하더군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지켜야 할 걸 못 지켰네. 자책과 실망, 그리고 죄책감이 남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총기가 있던 눈빛은 초점이 사라졌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집안을 서성이다가도 한숨만 내쉬면서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려 했지만 결국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죠.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담보물건 경매 개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우편을 받아드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찢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편물을 받아들고 보니 지금까지 버텨온 게 무슨 의미였나 싶더군요. 어차피 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자를 내는 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꾸며온 공간, 아이들이 웃고 울며 자란 추억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짐을 싸면 남편은 말없이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더라고요.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는 그 얼굴들을 보며 그 사람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 집도, 당신도, 애들도 다 힘들겠네. 저도 말없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막상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 앞에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보다 더 막막했던 건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장 이삿짐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한 치 앞도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정을 차마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지만 조심스레 물었죠. 조금만, 당분간만 지내게 해줄 수 있겠니? 어렵게 꺼낸 제 부탁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방을 치우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은 아들네 집 방 한 칸에서 저는 딸네 집 거실 한 켠에서 따로따로 지내게 되었죠. 한 지붕 아래 살던 부부가 서로 다른 집에 머무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가 인생에게 완전히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에게서 잘 자라는 짧은 문자가 오곤 하더군요. 그리고 전 그 문자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삼켜야 했고요. 이게 과연 끝이 아니기를, 아직 우리에게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 바람조차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면서 원망이 생기더군요. 밤마다 딸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억눌렀던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정우 씨가 남편에게 했다는 그 말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면서요. 내가 책임질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왜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해졌는지, 아니, 왜 그 모든 책임을 끝내 우리에게 떠넘기고선 사라진 건지 궁금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아니,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너무 괴로울 지경이었죠. 그때 정우라는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많이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믿었죠. 그건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었고요. 사업 이야기를 할 땐 눈빛이 살아있었고 꿈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믿은 거죠. 정우 씨 말만 듣고 남편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왔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어려울 때 함께한 오랜 친구 하나 믿은 죄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남편이 점점 말라가고 그 눈빛이 죽어가던 날들, 우리 집에서, 아이들 품에서, 우리 추억에서 하나씩 밀려나는 그 순간들, 정우 씨라는 그 작자는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이 자라나고 나니 몸이 아프도록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어 했는지 함께 지내는 아들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러시다 병나시겠어요. 돈은 아깝지만 잊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경매로 집 넘어가고 남은 자녀 금액이 없으면 연금 지급 정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전처럼은 생활 못하시더라도 두 분이서 같이 지내실 곳 알아볼게요. 당장 월세라도 그렇게 지내시는 게 두 분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미안하기도 하면서 남편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적했던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죠. 다들 사고라고들 했지만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끝내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무너진 사업, 감당할 수 없었던 빚, 그리고 저희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그 모든 무게가 정우 씨를 짓눌렀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기 전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저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화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 집까지 담보로 잡혔던 그 5억. 그 돈을 통째로 들고 사라진 사람이 바로 정우 씨였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도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도 허리띠 졸라매며 애들 뒷바라지하고 겨우겨우 지키는 집이었는데 그 모든 걸 그 사람 한마디에 무너뜨려 놓고는 그렇게 떠나다니요. 하지만 장례식장엔 저도 남편도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미망인이 된 정우 씨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우 씨가 우리를 바라보는 영정사진을 보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저는 그저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밉고 원망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떠났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날의 조문객 중 가장 씁쓸한 마음을 품고 온 사람이 저희였을 겁니다. 남편과 저는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절을 하고는 빈소를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내문 채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텅 빈 통장, 사라진 집, 깊은 허탈감,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끝끝내 말로는 다 못한 씁쓸한 원망이 마음 깊이 내려앉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가끔 마주 바라볼 때조차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남편의 뒷모습은 마치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 더는 갈 곳을 잃은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씨의 아내 지수 씨가 아들 집을 찾아왔더랍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남편에게 건넸대요. 상민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진 마음 언젠가 갚고 싶었다. 네가 날 믿어준 그 마음 정말 고맙다. 쪽지엔 분명 정우 씨의 손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남편은 그 쪽지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지수 씨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시골에 애들 아빠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지만 상민 씨가 거기 가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염치 없지만 저희는 진작 아이들과 남편이랑 따로 살아서 이제 살만해요. 저도 남편이 남긴 유서가 아니었다면 상민 씨한테 빚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애들 아빠가 상민 씨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더라고요. 시골집이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아도 꼭 상민이에게 주라고요. 남편은 지수 씨의 그 말에 펑펑 울기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더니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우 이 자식이 제대로 미워하지도 못하게 이런 걸 남기고 갔어. 남편에게 정우 씨의 유언을 전해들은 저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더군요. 너무 미웠고 원망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남기고 간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집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다가 지수 씨가 살만하다고는 했지만 행색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더래요. 남편은 그런 지수 씨의 형편에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뜻밖에도 다시 지수 씨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상민 씨와의 약속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그 집을 상민 씨에게 남기고 싶다고 했고요. 간곡히 바라며 고개를 숙인 채 부탁하듯 말하는 지수 씨를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우 씨의 고향집인 그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너무 멀고 살아본 적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반기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마음이 놓였죠. 월세 걱정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 감지덕지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오래되고 허름해 보이는 집이더군요. 하지만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도착한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시골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 낡은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던 빗물 자국,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을 정우 씨의 마지막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괜히 가만히 서서 숨을 한번 들이키며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폈죠. 남편은 무겁게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훨씬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문단속은 단단히 되어 있었고 아궁이는 정리되어 있었으며 창고 또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분명히 마지막까지 이 집을 손본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었죠. 오래된 나무 바닥에는 먼지가 내려앉기는 했지만 손을 본 듯 반질거렸고 싱크대 주변도 정갈하게 치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마지막까지 이곳을 돌보다 떠난 듯한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보였죠. 마치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남편은 안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문틀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씩 떨리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저릿해졌죠. 남편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거야. 우리 올 줄 알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오면서도 우리 부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의 눈치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조심스레 이불부터 꺼내어 털고 작은 장롱 안에 옷가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창고에 들러 삽과 쓸개비를 챙기더니 마당에 낙엽을 정리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편안해 보였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조금 덜 두려워졌습니다. 부엌 한 켠에는 비닐로 잘 싸놓은 먼지 쌓이지 않는 주전자와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고 거실 벽 한쪽에는 작게 접어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히 지내다 가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정우 씨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 메모를 집어들더니 짧은 숨을 내쉬고 울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겠지만 멀리 떠난 친구의 인사가 애틋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희는 이 집에서의 첫 밤을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아직 온기 없는 방바닥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방 한 구석에 누운 채 긴 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모습은 이래도 우리 두 사람 여기서 잘 지내보자. 남편의 부탁이 담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한 시골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마을의 둥지를 틀고 나니 하루하루가 느릿하고 또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처음 며칠은 짐 정리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장독대 주변을 정비했고 저는 오래된 장롱 안에 남아있던 묵은 냄새를 없애느라 분주했죠.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과 바람을 맞이하며 하나하나 닦아내다 보니 어느새 이 집이 조금씩 우리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곧 마을 이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작은 밭 한 구석을 얻었습니다. 이장님은 늦여름부터 심을 수 있는 작물과 가을거지 준비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날부터 일손이 닿는 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텃밭엔 늦여름 무더위를 견디며 심을 수 있는 열무며 얼갈이 같은 잎채소를 조금 심고 마을 어르신들이 나눠주신 들깨무와 고구마순도 조심스레 옮겨 심었어요.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농사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몸에 익더군요. 아침엔 이슬을 밟으며 밭으로 나가고 오후엔 마당에서 마늘을 까거나 고추를 널었습니다. 해가 짧아지기 시작할 무렵엔 남편과 함께 창고를 정리해 땔감을 모았고 장작을 베어 아궁이에 넣을 준비도 했고요. 그 무렵엔 어르신들이 김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장하는 날에는 저희 부부도 나가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모습 같아 마음이 좋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허리를 굽히던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건 오랜만이야.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도 김치 국물이 튄 손끝도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10월이 넘어가며 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저녁마다 작은 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셨고 때때로 정우 씨 생각을 꺼내놓기도 했죠.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무겁게 남아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물려준 이 작은 집이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 고맙더라고요. 초겨울 첫눈이 오던 날에 남편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려고 준비해주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당신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여기서 조금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들려오던 바람 소리는 어쩐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그 시골의 시간이 점점 우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유난히 추위가 느껴지던 초겨울 날이었습니다. 아궁이에 처음 불을 지펴보려던 순간이었죠. 장작나무를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무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요. 혹시나 아궁이 안에 다른 것으로 막혔나 싶어 들여다보니 잘 안 보여 손을 넣었거든요. 둥근 물체가 만져져 조심스레 꺼내보니 낡은 가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열어보던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현금다발과 금부치,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을 다잡으며 얼른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좀 와봐요. 이게 뭐 같아 보여?
제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서려 있었고 남편도 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곧장 달려오더라고요. 가방을 본 남편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고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현금이네. 금도 있고. 이 봉투는 뭐지? 그러더니 남편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펼쳤고 곧장 그 안에 들어있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또렷이 남아있더라고요. 정우야, 이 돈은 네가 급할 때 쓰거라. 5억이다. 아버지가 너 믿는다. 사람, 그리고 돈은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 마음 다치게 하지 마라. 편지를 다 읽은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우리 남편이 빌려준 돈과 같은 액수더라고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군요. 정우, 네 아버지가 이런 걸... 그 말 끝에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정우 씨와 오랜 친구였고 그가 떠난 뒤에도 마음속으로 미련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남긴 여운이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사실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곧장 지수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수 씨 역시 그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희의 연락을 받은 지수 씨는 한참을 울더니 조용히 말을 하더군요. 그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집이었어요. 남편이 나고 자란 집이죠.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기 몇 년 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 지내시던 집이라 비워뒀고요. 자식이라고는 남편뿐이라 장례 치르고 통장에도 별 내역이 없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그렇게 남겨두신 건가 보네요. 아유, 어머나. 지수 씨의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이 아닌 정우 씨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자 정우 씨를 위한 마지막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죠.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비록 겨울은 차갑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그 돈을 지수 씨에게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정우 씨가 남긴 다른 빚이 있다면 처분하고 정리하시라고요. 집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님께 죄송하죠. 하지만 지수 씨는 그 뒤로 세무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저희에게 정당한 상속세를 낸 뒤 그 돈을 남편 앞으로 돌려주려는 목적이었죠. 그 사실은 며칠 뒤 지수 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마쳤다며 정식으로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니 상속세도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도리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빌린 돈이 아직 남아있는데 돌려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집도 함께 정리하는 게 좋대요. 그렇게 지수 씨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기타 상속재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아공이에서 발견된 금품과 현금은 상속세 법상 숨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에
지수 씨는 발견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평가를 요청하더라고요. 세무사와 함께 감정평가사를 불러 금은방 감정서를 첨부했고 현금은 그대로 신고했죠. 그 과정에서 일부 금부치는 시장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시가로 환산되더라고요. 며칠 뒤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품이 정우 씨 부친이 사망 전에 남긴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지수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지수 씨는 상속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납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 앞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해선 사전 증여인지 차용금인지 세무상 해석이 필요하다며 세심하게 처리하더군요. 제가 가진 근거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 한 장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증여가 아니라 변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무사님도 그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결국 세무사와 함께 정우 씨의 부친 명의로 된 채무 문서 및 편지 원문을 근거로 이 금액은 생전에 차용금 상환 목적으로 해석되었다고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세가 아닌 단순한 상속재산 처분 후 변제 절차로 보고 마무리되었죠. 며칠 뒤 지수 씨는 그 돈을 남편 앞으로 이체하며 짧은 메시지를 함께 전해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마음을 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와 아이들이 비청산을 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한참이나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좋은 아내를 두었네. 마지막까지 사람을 잊지 않잖아. 그날 밤 저희는 불을 지핀 아궁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때론 물건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요. 추운 겨울의 초입이었지만 그날의 온기는 저희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죠. 그렇게 저희는 망가졌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고 저희는 남편 고향에 작은 집을 사서 시골에서 작게 농사일을 시작하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크게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수 씨가 주었던 그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지수 씨와 그녀의 두 아이가 도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사를 마무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수 씨를 아는 다른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남편과 정우 씨 모두와 가깝게 지내던 대학 동기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수 씨를 정우 씨에게 소개해준 친구이기도 해서 다 알고 지내는 친구였답니다. 그 친구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지수 씨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지수 씨가 사실 그동안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인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남겨진 건 슬픔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렵게 운영하던 작은 자영업은 남편 없이 금세 기울었고 그 와중에 정우 씨가 생전에 갚지 못했던 빚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빚들을 집 팔고 차 팔아 다 갚고 아이들에게도 손을 벌렸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 지수 씨는 아이들 앞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릴 틈이 없었다고 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찼다고요. 하지만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저희 돈은 너무 커서 못 갚겠더래요. 그래서 남편인 정우 씨 말대로 집이라도 넘겨야겠다 싶었지만 마음이 안 좋았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큰 돈이 나왔기에 저희에게 다 준 거라고 하더랍니다. 당장 월세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고민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아궁이 속 가방에서 발견된 그 돈이 남편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정이라면 그 정을 올바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던 겁니다. 지수 씨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데에만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상속신고와 감정 절차, 그리고 각종 세금까지 들이면서 신념을 지키려고 한 거죠. 솔직히 그녀의 상황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는데도요. 아버님의 유산이니 내가 책임을 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 남편이 지은 빚이니 상민 씨에게 갚는 게 맞잖아. 이렇게라도 갚아서 너무 좋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남의 몫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 애쓴 지수 씨의 마음에 숙연해지면서요. 그날 밤 남편도 말없이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정우는 참 좋은 사람을 아내로 뒀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지수 씨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덕분에 지수 씨 아이들이 다시 시작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수 씨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만 편하기가 정우와 정우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봉투를 그녀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지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또 한 번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갔습니다. 추운 계절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저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지수 씨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서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물건보다 오래 더 깊게 남기 때문이겠죠. 친구라는 게 뭔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친구가 마지막까지 보여줬잖아. 이제 정우 씨가 저희에게 주었던 그 집은 없습니다. 그 집을 매매한 누군가가 허물고 다른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에서 저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우 씨의 마지막 의리가 우리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다시 밝혀준 거죠. 사람은 떠나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의리라는 이름으로 따뜻한 손 한 번 내민 마음 하나가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 시골집에서 저희는 온몸으로 배웠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지금은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죠. 아침이면 남편은 텃밭에 나가 흙을 일구고 저는 장독대 옆에서 된장을 뒤적이며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요.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바쁘게만 살던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정우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집과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려 애쓴 지수 씨의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란 말이 요즘 세상의 낡은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이름 아래에서 저희는 다시 일어섰고 서로의 삶을 껴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가끔 정우 씨의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함께할 때 무작정 즐거웠던 그 시절처럼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모습으로 아무 말 없이 야 괜찮지? 하고 웃던 그 얼굴을 하고 나타난대요. 그럴 때면 남편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우야 고맙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 시골집에서 저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저희가 그 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안식처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안식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쉬고 가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바람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 서로가 포근한 사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행복하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